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떠했나요?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라셨나요? 금전적으로 풍족했을 수도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냈는가 하는 부분 같아요. 저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쪼들린 적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형편은 괜찮은 수준이었고 나날이 더 나아졌으니까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화목하고 행복했는가? 이걸 따져본다면 저는 즉답을 망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결핍이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엄마는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직후에 미국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며 해외 경험을 쌓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분이기도 하였고요. 외가 쪽이 잘 사는 것까지는 아니고 무난하게 사는 형편이었는데 엄마가 옛날부터 공부 욕심이 많으셨다고 그랬어요. 장남이라시고 대우받고 편애받는 외삼촌을 향한 질투가 옛날부터 장난 아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둘째이신 큰이모는 당신 역시도 아들, 딸 차별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오셨었고 그게 많이 서러우실 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응을 하셨을 뿐이지 엄마처럼 불만을 품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공부라든지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실 생각은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이모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여동생이 대견하고 기특하고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대학에 진학하실 수 있도록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나서서 설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자가 대학 가는 게 뭐 어때서요? 여자가 대학 가면 쓸데없는 짓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이 변했는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대학 나와서 딸이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게 바로 집안에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큰이모가 목소리를 내시자 굳이 여자는 대학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이 수긍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고등학교 수험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요. 당당하게 4년제 대학교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외삼촌은 4년제 대학을 나오셨지만 큰이모는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오셨어요. 고등학교는 여상을 나오셨는데 이미 재학 당시부터 일을 좀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다니시며 돈을 버셨고요. 큰이모는 그때 버셨던 금액을 집에 살짝 속여서 알려드렸고 몰래 비상금을 모으셨다가 그걸로 엄마가 대학을 다니실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외삼촌의 대학교 학비에는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셨지만 엄마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 못마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1학년 때만 지원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일절 10원 한 장도 없다고 그러셨대요. 엄마는 그걸 대학교 합격 직후에 알게 되셨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시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만약에 큰이모의 지원이 없었다면 학업을 순탄히 엄마가 잇기는 힘드셨을 겁니다. 매 학기마다 그 돈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셨겠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뒀지. 너는 이 언니한테 평생 고마워해라. 엄마에게 큰이모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큰이모에게 고마움을 느끼셨죠. 사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엄마가 정이 많으신 분은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 시절 분들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친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지 않나요? 정말 치고받고 싸웠거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민폐인 집구석이 아닌 다음에야 무조건 여자들에게 친정은 영원한 마음의 안신처이자 애틋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르셨어요. 내가 취업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챙겨야 돼? 왜?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장남이 외삼촌이 계시는데 왜 당신이 효도를 자처하겠냐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솔직히 아들만 일찍이 편애하셨으면서 나중에 효도는 딸에게 바라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계시잖아요. 딸들이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엄마는 전혀 효도할 마음이 안 드셨다네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향해 그렇게 아껴오신 아들한테 효도를 받고 사시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기껏 낳아주고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너는 말하는 꼬라지가 어쩜 그렇니? 예,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는 법이야. 제가 언제 부모 저버리는 자식이 되겠다고 했나요? 그저 용돈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챙김받고 싶어 하는 걸 저 말고 오빠한테서 찾으시라고 그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낳은 자식을 성인 될 때까지 책임지고 키우는 건 부모로서 응당하실 일이었고요. 저한테 대학교 학비 1년 지원해 주셨던 금액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이미 다 갚았던데요. 외할머니께서는 뒷목 잡으셨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미국까지 홀랑 가버리셨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흔해진 시대가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를 나간다는 건 지금보다 훨씬 드물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을 간다니 그런 엄청난 계획을 엄마는 당신의 부모님께 알리지 않으셨고 혼자서 준비하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외할아버지께서 기절초풍하시며 뒷목 잡으셨다네요. 오로지 큰이모만 엄마의 출국 직전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셨었고요. 내 동생이지만 진짜 유별나. 솔직히 별종이라고 불어야 맞을 것 같네. 큰이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고 합니다. 4년제 대학 잘 나왔으면 취업 자리부터 잘 잡을 것이라고 큰이모는 그렇게 예상하셨었는데 엄마가 뜬금없이 미국행을 결단 내리셨으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고도 남을 판이었죠. 엄마는 미국에서 새로운 환경도 경험하시고 거침없이 도전을 하시며 영어 실력도 상당히 쌓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으시고 그냥 오셨다네요. 혼자 그냥 공항에 도착하셔서 당신의 대학 동기 자취방으로 가셨고요. 이튿날 큰이모가 연락을 받으시고 무척 놀라셨다네요. 뭐?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근데 미리 연락 한 통도 없었어? 지금이라도 알려준 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이제는 헷갈린다. 너 오빠가 결혼 준비하는 건 알고 있니? 곧 소식이 있을 것 같아. 그건 알고 있어라. 새언니가 될 사람이 누군지 너도 궁금하지? 아마 얼굴 보고 인사할 자리가 금방 잡히지 않을까 싶어. 오빠가 결혼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는데 알아서 잘하겠지. 아휴, 너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알았지? 그리고 네가 대학 나오고 미국까지 유학 간 인재 중에 인재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비 사돈 집안에 막 그렇게 자랑을 해두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도 협조 좀 해. 큰이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엄마는 외삼촌의 결혼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취업 준비에 새로 시작된 직장 생활에 그저 정신없이 바쁘실 따름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속이 끓으셨으나 내심 미국까지 다녀온 엄마를 이제는 속으로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덕택을 보시는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엄마는 집에 10원 한 장 안 들였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챙기는 건 외삼촌과 외숙모 두 분이 하실 일이라고 여기셨고요. 다만 큰이모가 첫 출산을 하셨을 때 아무도 몰래 슬쩍 100만 원을 찔러주셨어요. 조카 태어났다고 챙겨주는 거야? 고맙다 내 동생. 다른 가족들한테는 나한테서 50만 원 받았다고 그래? 절대 액수 밝히지 마. 그리고 형부한테 돈 관리 맡기지 말고 언니가 경제권 혼자서 쥐고 살아. 내가 보니까 형부는 금전 감각이 너무 떨어지더라. 너는 그런 것까지 이미 냉철하게 생각해놨다가 지금 이럴 때 말하는 거야? 너도 참 너다. 큰이모가 한숨을 내쉬셨으나 엄마는 그 이후에도 때때로 큰이모한테만큼은 베푸셨죠. 받으신 만큼 해주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외삼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는 얄짤없이 구셨습니다. 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나는 오빠한테서 1,000원 한 장을 안 받아봤는데 내가 그걸 빌려줄 것 같아?
너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몰라? 가족은 오빠만 있어? 새언니도 있잖아. 그러니까 새언니한테 친정에서 돈 빌리라고 해. 저가이는 부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 나한테는 해도 되는 상황이고? 나도 오빠한테 빌려줄 목돈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빌려보든지 해야 할 거야. 이미 작년에도 두 분한테는 빌렸어. 그런데 어떻게 또 빌리냐. 그건 안 되지. 그래? 그럼 두 분한테 돈은 갚았고? 천천히 갚는 중이야. 안 갚았다는 이야기네. 작년에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았는데 나한테 빌리면 과연 그걸 갚을까? 오빠를 믿을 수가 없네. 아무튼 나는 못 빌려주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형편에 맞춰서 천천히 갚을 수는 있는 거지. 너 진짜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다 잃고 혼자서 인생 살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걱정해줄 필요 없어. 오빠나 오빠 인생 잘 살아.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으면서 좀 책임감 있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더러 훈계를 해. 내가 보기에 너는 너 만나줄 남자를 평생 못 찾을 거다. 너 같은 여자랑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 쥐뿔 아무것도 없는 놈이나 너한테 들러붙어서 빌빌거리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전부겠지? 돈을 빌리시는 것에 실패하자 외삼촌은 굉장한 악담을 퍼부으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색하게도 엄마는 곧 결혼하실 상대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처음부터 연애를 시작했던 상대였고 그게 바로 제 아빠였죠. 그리고 외가보다 친가 쪽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집안의 땅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고요. 당신도 돈을 꾸준히 벌며 사회생활을 안 끊기고 해오신 분이었고 친할머니께서는 경제관념이 투철하셨던 분이라 가계부 관리를 꼼꼼하게 하셨으며 생활력도 엄청 좋으셨어요. 친가의 장녀이신 고모는 결혼하시자마자 당신의 시댁에서 운영하고 있던 식당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후로 그게 엄청 잘 됐거든요. 오죽하면 고모부가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식당 일을 함께하게 되셨을 정도였네요. 고모가 성실하고 야무지고 영리하신 분이었다면 아빠는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똑똑하셨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성적이 늘 상위권에만 머물렀고요. 입시 열기가 들끓었던 그 시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당신의 성격에 대해 처음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셨다네요. 군대 선임이 아빠한테 표정 변화가 없고 멋대가리 없는 놈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는 당신 스스로가 남들에 비해 무뚝뚝하고 감정 변화가 적으며 냉정한 성격이라는 걸 아시게 되었던 것이었죠. 명문대 나온 남자가 그런 성격이라는 건 어찌 보면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늘 일관적인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위에서는 아빠를 똑똑한 인재로 일찍이 평가를 해줬다고 해요. 비슷한 직급의 동료들로부터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실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셨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몇 지인들의 눈에는 아빠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절에서 결혼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하였고요. 실제로 아빠는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을 앞세워 여자들에게 꽤 인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여자친구보다는 당신의 일과 생활이 우선이셨던 거예요. 그걸 여자들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하고 섭섭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삐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조용히 결혼 생활을 함께 이어나갈 여자가 아빠는 필요하셨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참하고 순박하고 가정적인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나 하고 얌전히 사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당신이 혼자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만 하는 그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여자하고는 대화도 안 통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네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긴 하니?
내가 낳은 내 아들이지만 나는 진짜 모르겠다. 너 그러다가 아무도 못 만나고 끝내 장가 못 갈까봐 나는 그게 걱정일 따름이야. 친할머니께서는 답답한 가슴을 치시면서도 과연 아빠가 누구를 만나게 되실지 궁금해하시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기적처럼 제 부모님 사이에 겹치는 지인이 딱 한 분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문득 아빠와 엄마 두 분의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렇게 다리를 놔주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서로가 무척 잘 맞는다는 걸 처음부터 느끼셨고 결혼 결정을 금방 내리신 후에 준비만 천천히 하셨던 거라고 합니다. 두 분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결혼하실 마음이 있는 와중에 서로가 적절한 상대로 보였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셨을 뿐이었죠. 외가에서는 아빠를 보며 엄마가 꼭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친가에서는 엄마를 보고 아빠가 어디서 당신 같은 여자를 찾았는지 신기해하셨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엄마는 당신의 부모님께 사익감을 소개만 시켜드리고 인사를 같이 드렸을 뿐이지 허락을 구하시진 않았습니다. 그걸 외가 식구들은 무척 당혹스럽고 괘씸하게 생각했으나 엄마는 오로지 당신의 힘으로 결혼을 하셨으니까요. 당신의 친정에서 10원 한 장도 안 받고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당당하셨나 봅니다. 외삼촌은 엄마에게 돈 안 빌려주면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시겠다는 초강수를 두셨었다죠. 하지만 그때 엄마가 보이셨다는 반응이 압권이에요. 돈 안 빌려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 결혼식에 불참하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는 좋지. 오지 마. 만약에 오면 그게 더 실망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 마. 엄마는 외삼촌의 결혼식 불참 선언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 일이라며 여전히 돈을 빌려주실 마음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에 분노하신 건 외할머니셨죠. 어디서 감히 지 오래비한테 그딴 개소리를 해. 오래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럴까. 이 못되고 고얀 것 같으니라고. 지 잘난 줄만 알지. 오냐, 나도 네 결혼식 안 가련다. 외할머니의 영원한 아픈 손가락은 당신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큰 이모만 진땀 빼시며 난감해 하셨다는데요. 괜히 외할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되셔서 큰 이모만 그때 힘들어지셨죠. 다들 속으로는 엄마가 이번에야말로 굽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는 정말이지 남다르셨습니다. 혼주석이 비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는 슬그머니 결혼식 참석 준비를 하셨고요. 딸 자식 결혼식인데 부모가 어찌 참석을 안 해? 나라도 가야지. 뭐예요? 당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것이 얼마나 싸가지 없고 오망방자하고 차갑게 그지없는지 당신이 몰라서 이러시나? 이번에야말로 그거 새끼를 꺾어놔야지. 멀쩡한 직장을 잡았으면 다달이 집에 용돈이나 붙이는 게 당연한데 안 그랬을 때부터 내가 그곳에게 여간 실망을 한 게 아니라니까는. 이 사람아.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안 하나? 사위가 능력이 있잖아, 사위가. 그 집안이 잘 산다잖아. 사돈댁에 밉보일 거리는 만들지 않는 게 좋아. 어떻게든 비빌 언덕을 찾아야지. 당신이 지금 자존심 싸움이나 할 때야? 듣고 보니 당신 말이 틀린 것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에 안 가는 건 좀 너무 하기는 했죠.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자식에게 괘씸죄를 물리려다가 나중에 당신들에게 손해로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혼주석에 앉으셨고 심지어는 예식 도중에 눈물까지 보이셨다네요. 정작 엄마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셨다는데 말이죠. 눈치를 보며 참석하신 외삼촌은 돈 얘기는 이제 안 하셨고 작전을 바뀌어서 엄마에게 무척 살랑거리셨습니다. 외숙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실 뿐이 아니었어요. 결혼하시고 나서도 그냥 똑같이 행동하셨고요. 가끔 큰 이모만 챙기며 사셨습니다. 외가 식구들은 제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똑같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게 분명하다며 떠들었고요. 하지만 태어난 건 저였네요. 이게 참 얄궂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감정이 메마를 대로 메마르신 분인데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흔히 부부가 둘째를 가질 때에는 이런 이유를 대죠.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 외로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더 낳는다고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제 부모님은 하나를 낳았으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다른 친구들은 전부 형제 자매가 있길래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저는 왜 외동이냐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무척 솔직한 답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만약 제가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다면 일찍 돌연사가 할까봐 둘째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로도 괜찮다는 생각을 진작에 하셨다고 부모님이 그러셨었죠. 그리고 두 분 다 아들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안 낳으셨다고도 하셨고요. 엄마는 외삼촌의 경우를 생각하면 아들의 존재가 짜증난다고 하셨고요. 아빠는 당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아들이 특별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서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명료한 대답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으면 그 어렸던 제가 그걸 기억 속에 똑바로 남기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제가 부모님께 동생을 조르는 아이는 못 되었다는 것이었죠. 말을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이라는 걸 이미 저는 알아챈 뒤였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셨고 생일이면 제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키가 자란 만큼 그때마다 필요했던 새 옷, 새 신발 이런 것들도 때마다 사주셨죠. 하지만 그건 다 형식적이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 좋아하는 남자애는 새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혼난 적조차 거의 없었네요. 제가 착한 딸이고 학교에서 모범생이라서 안 혼났을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저만 보면 골치 아프다는 눈빛을 보내셨고 제가 뭘 잘못하기도 전에 미리 혼을 내시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윤정이는 뒤로 나가 있어라. 책 들고서 뒤에 서 있어. 네? 저요? 선생님, 그치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윤정이 너는 몸을 배배 꼬고 의자에 똑바로 못 앉아있고 하품 소리도 크게 내고 공부 잘하고 있는 옆에 친구들을 건드리고 온통 수업에 방해만 했잖아. 너 때문에 선생님이 신경 쓰여서 수업을 진행 못하겠어. 죄송해요. 오늘은 안 그럴게요. 수업 잘 들을게요. 오늘은 중요한 걸 배우는 날이니까 윤정이는 잔말 말고 친구들 공부 방해하기 싫거든. 뒤로 나가서 서 있어. 오늘 같은 수업을 네가 망치게 둘 순 없지. 얼른! 선생님 말 안 들어? 아니면 종아리 맞고 서 있을래? 제가 잘못은커녕 아무런 행동조차 안 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쓸모없고 방해되는 아이라는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죠. 당시에는 자각이 없었으나 저는 관심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있었거든요. 관심이나 애정을 본능적으로 갈구하였기 때문에 자꾸만 튀는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되니까 선생님들은 저를 향해 한시도 똑바로 가만히 못 있는 아이라고 하면서 귀찮아하셨을 뿐입니다. 집에서 못 받는 관심, 학교에서 받아보고자 발버둥을 쳐대던 저의 유년 시절이었네요. 맨날 집에서 부모님이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싸운다던 제 짝꿍은 형편이 썩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가족 외식 장소로 인기가 많았던 돼지갈비집에 2번이나 다녀왔었고 그 사실은 제 눈에 자랑으로 보였습니다. 부러웠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같이 맛있는 것도 안 먹으러 가고 왜 같이 안 놀러 다닐까? 나도 엄마 아빠하고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졸라봤자 안 통할 것 같아. 돼지갈비라도 같이 먹으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엄마는 귀찮게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셨고 일이 바쁜 시기라서 예민하니까 저더러 가만히 얌전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집안일을 해주시러 오셨던 이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돼지갈비를 먹게 해주셨을 뿐이었습니다. 돼지갈비는 맛있었지만 식당에서 구워 먹고 싶었던 것인데 제 마음을 엄마는 몰라주셨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고급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라는 덕담을 학생들에게 해주시며 푸르른 숲 사진을 칠판에 거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모여서 울창한 숲을 멋지게 이룬 것이니 이 다음에 커서 멋진 나무가 되고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부터 났었죠. 암만 해도 제 부모님은 푸르른 숲 같은 관계가 아니라 건조하게 짝이 없는 사막 같은 관계가 아닐까 싶었네요. 부모가 사막인데 자식이 어떻게 푸르른 잎을 자랑하는 나무로 자랄 수 있었겠나요? 관심과 애정을 남몰래 바라며 갈구하는 것도 이제는 다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은 아주 반항적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식은 필히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시위라도 하듯 그렇게 굴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성적이 중간 정도는 갔었는데 2학년 때는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죄다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성관계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든가 꾸미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이런 부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노는 유전자를 타고나지 못했던 것인지 그런 생활이 잘 맞지는 않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뒤떨어지기 싫어서 괜히 잘난 척도 하고 허세를 부렸던 것뿐이었죠.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놀러나 다니는 게 괜히 마음속으로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왠지 이래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은연중에 계속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생활을 청산 못했던 건 오기 때문이었죠. 속으로 마치 이래도 나를 안 알아줘? 라는 식으로 굴면서 부모님의 관심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알아주지 않으셨고 소심하게 이틀 가출도 해봤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무실에서 이뤄진 입시 상담을 받고서 혼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학교 입학 때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고등학교들을 제가 다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적 관리가 개판이었으니까요. 그제서야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소위 꼴통들만 간다는 변방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네요. 차라리 여상을 가는 게 전망이 더 좋고 학교 위치도 훨씬 나아서 재학생활의 수준도 더 높았을 것이지만 꼴통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어도 어쨌든 인문계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요. 도심을 벗어난 위치에 있었고 건물도 후졌고 학생들 수준은 바닥을 기었던 학교에 입학하고 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똑똑해서 냉철할 지경의 분들이신데 자식인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싶었죠. 중학교 시절이 반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더 속상했던 건 외할머니께서 저를 두고 제 부모님이 받으신 벌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거만장한 불효 자식들이라서 자식 복이 없는 게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꼴 한번 좋구나. 외할아버지의 팔순잔치라서 빠질 수 없어서 참석했었고 온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제 부모님이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낄낄대셨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좀처럼 동요하지 않으신 부모님도 그때는 엄청 무안해하셨고요. 엄마는 모처럼 걸음했더니 그런 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따지셨고 외할머니는 엄마가 부모 용돈에 인심을 안 쓰고 살아서 벌을 받아 그 자식이 머저리가 된 거라며 조롱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발끈하셨고 설전이 이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머저리라는 걸 정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외삼촌까지 가세해서 부모님을 비난하며 나누고 살지 않아서 자식 농사 망친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부모님을 그간 원망만 해왔는데 이렇게 되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응석바지처럼 관심을 바라며 발버둥을 쳐온 것 같아 스스로 민망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을 때 큰이모가 오셨어요. 윤정아, 나는 네가 왜 그런지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하겠는데 아마 네 엄마 아빠는 너를 이해 못할 거야. 너도 네 엄마 아빠를 이해 못하겠지. 이게 생각하는 게 서로 같지가 않아서 그래. 큰이모가 다정하게 저를 달래주셨고 근처의 카페로 가서 둘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엄마의 과거를 자세히 들은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워낙 타고나신 성격이 그러하다는 걸 큰이모 입에서 직접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아지더군요. 그리고 큰이모는 엄마가 워낙 남다른 사람이랑 표현하는 법도 독특할 뿐이지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은 남들처럼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불합리하는 것에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큰이모가 도움을 청하시면 계산기 안 두드리고 그냥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큰이모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좁게만 보고 살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맞아보는 세 식구의 진솔한 대화 시간이었죠. 부모님은 솔직하게 저를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오셨는데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충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시각을 달리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부모님은 학창시절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셨을까 싶었네요. 저는 부모님의 기질을 못 물려받았고 냉정하게 공부에 재능도 열정도 없었으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 스스로도 아무 계획이 없던 시점이었으나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었죠.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공부에서 성공하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있겠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제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더군요. 기뻐하기에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커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나자 불안감이 가셨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마음을 편히 가지기로 했죠. 생각해보면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시고 친인척도 있고 집에 돈도 있는데 도대체 제가 왜 사서 걱정을 하나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이 놀던 무리들을 통해 저는 유행의 흐름을 빨리 잡는 법을 알게 됐었고 때마다 유행하는 것들이 고작 10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것이 신기했었죠. 저는 정작 구매를 하지 않았었으나 친구들이 때마다 사들이는 것을 보며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저는 판매하는 일에 흥미가 있겠더라고요. 장사 말입니다. 학교에는 대학에 관심이 없이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대학은 2년제 전문대를 갔어요. 부모님은 그런 것도 대학이라 쳐주냐며 황당해 하셨습니다. 외삼촌네 식구들이 특히 저를 많이 비웃었던 모양이던데 신경 안 썼고요. 비록 수준은 낮은 대학이었으나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저는 여러 지식을 쌓았고 학력도 채우게 됐죠. 22살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했습니다. 상평짜리 사무실에 대학 동기랑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장사를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건 대학 동기에게 다 넘기고 저는 25에 새롭게 저만의 쇼핑몰을 다시 열었는데요. 이때는 자금이 더 필요해서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모님의 액수를 들으시곤 바로 내어주셨죠. 티는 안 냈지만 그때 가슴이 찡했던 것 같아요. 10대, 20대 여성들을 공략한 옷을 팔았는데 사업이 꽤 잘 됐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해서 비싸지만 질 좋게 팔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것들을 항시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그 전략이 먹혔어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바쁘게 일했죠.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부모님은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 성공에 배가 아파하는 이들은 무시를 해주었고요. 3년 넘게 운영하면서 슬슬 결혼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 무렵에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 중학교 동창이 소개해줘서 만났어요. 동창의 지인의 사촌 오빠가 제 남편이었죠. 그런데 제 중학교 동창들은 다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첫인상부터 좋게 말하자면 활발했고 나쁘게 말하자면 날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를 엄청 잘 챙겨준다는 거였어요. 자기야, 오늘은 저녁까지 바쁜 일정이 있다고 하길래 내가 도시락을 싸왔어. 이거 먹으면서 일해?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도시락 싸준 거야? 오빠,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근데 같이 들고 온 쇼핑백들은 뭐야?
아,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자기 혼자만 먹으면 민망하잖아. 디저트 과일까지 넣었으니까 맛있게 먹고 빈통은 그냥 여기 안에다가 넣어놔. 내가 가져갈 때 치우면 돼. 남편은 세심하게 배려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일이 몰아서 할 때는 도중에 끊고 자리를 뜨는 걸 싫어해서 밥 먹으러 따로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등으로 대충 먹었는데 남편이 알고서 그럴 때마다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과일도 제가 신 걸 못 먹는데 그런 걸 빼고서 달달한 것들로만 항상 준비를 해왔고요. 남편은 그때 자그마한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걸로 저를 챙겨주는 것도 좋아했어요. 나는 손님들이 그릇 싹 비울 때가 제일로 행복해.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보는 게 훨씬 더 배가 불러.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에게 저는 어느새 푹 빠져 있었죠. 결핍으로 남아있는 제 과거를 마치 부드럽게 채워주는 것만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20대 초중반 때도 2번의 연애를 했던 동안에 모두 듬직한 연상만 만났었는데요. 무의식 중에 기대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남편은 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 가장 저랑 잘 맞았고 자기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으니 운명처럼 느껴져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남편을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셨었죠. 남편이 사람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집구석이 별로라고 부모님이 가감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속이 상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남편하고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청개구리 심보였나 봅니다. 남편이 위로 누나만 둘인데 둘 다 평범하게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다녔었고 외모도 무난한데요. 문제는 결혼들을 잘못했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시매부들이 다 집에 빚이 있었고 능력 부족하고 근성도 없었죠. 둘 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시누이들은 지역은 각자 다르지만 멀리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쪼들리자 각자 시댁 근처에서 살게 되어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애들을 맡기고 맞벌이를 바쁘게 하며 살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예전에 이혼을 하셨고요.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셨었다네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새 살림 차려서 사시고 집에 돈은 1원도 안 보내셨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하고 성실하기만 해서 어디 이상한 여자한테 잘못 코가 깨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일등 며느리감이 올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 발 뻗고 잘 걸 그랬어.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시다 못해 감격하셔서 처음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도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우리 효자 아들 맨날 고생시켜서 미안해. 못난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셨죠. 이제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효도는 이제부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모자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많이 당황했었네요. 결혼식에서도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고 남편은 눈이 빨개졌는데 제 부모님과 저는 멀뚱히 있었죠. 심지어 시누이들도 오열을 하면서 이제 고생 끝났다고 그간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 분위기가 적응이 안 돼서 난감할 따름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딱 한 달 뒤 시어머니께서 용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누이들한테 직접 건네면 시누이들이 민망해질 테니 당신이 전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시누이들의 몫에 용돈까지 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일단 100만 원을 붙여드리고서 남편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지. 당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똑똑히 알아도. 나는 절대로 그럴 생각 없어. 그래서 남편이 알겠다고 했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잘했는지 그 후로 용돈 요구는 없었죠. 저는 남편이 믿을 만하다고 여겼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식당 규모를 키워서 새로 내고 싶다고 했을 때 도와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부터 해온 자그마한 덮밥집은 자리 문제 때문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참에 규모를 크게 해서 남편은 장사를 해보고 싶어 했죠. 저는 고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예전에 식당 장사로 대박을 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고모는 선뜻 도움을 주시고자 했고요. 남편에게 이것저것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기분이라고 하면서 고모의 도움에 엄청 기뻐했고 자신감으로 무장했어요. 전보다 규모가 10배 커진 식당에서 남편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투자가 확실하게 들어갔고 전문가의 입금이 들어갔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삐걱하는 법이 없이 잘 됐어요. 일손을 돕겠다며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자주 식당에 걸음을 하셨습니다. 시누이들도 자주 얼굴을 들이밀었고요. 때마다 휴가를 쓰고 지방에 오는 건가? 그게 궁금했는데 일을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누나들이 그동안 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안 그래도 원래 그만두고 싶었다네. 남편은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저는 왠지 미심쩍었어요. 이제 네가 인터넷에서 옷 파는 것보다 우리 아들 식당이 비교도 안 되게 더 잘 된다면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이제 저희 쇼핑몰이 성장세는 끝이 났고 현상 유지만 해간다는 걸 이미 파악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느긋하게 운영에 들어간 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돈 이야기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남편한테 들어서 아신 거겠죠. 시어머니한테 왜 그런 걸 떠들었냐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여간에 금방 꼬리를 말고 사과를 하니까 매번 제가 남편한테 따져 물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저는 이미 감정이 상해 있었고 시누이들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 오후에 식당에 나가봤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시조카들 전부 구석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하하호호 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못마땅해 흘기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그런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했고 남편은 저더러 참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새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정말 더러웠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식당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간 실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면서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성질을 내셨거든요. 시댁 무시하고 용돈 안 드린 게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용돈을 맡겨두셨어요? 맡겨둔 거나 다름없었지. 너는 그때 우리 아들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잖아. 친정도 여유롭고. 그러면 당연히 네가 며느리 된 도리로서 시댁을 잘 챙겼어야지. 그게 정신 똑바로 박힌 며느리가 할 일이었지. 결혼하면서 집도 제가 해왔는데 끝도 없이 받기만 하는 거 안 민망하신가요? 혼수는 우리 아들이 해왔거든. 돈이 그게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이 식당도 제가 돈을 대줘서 차린 거잖아요. 제 친정에서 무려 1억을 지원해 주셔서요. 안 그랬다면 처음부터 잘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한 건데 도대체 네가 여기서 뭘 했다고 그래? 오냐, 네가 그런 식으로 유세를 떨겠다 이거지? 네 뜻은 잘 알았다.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저한테 또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할 말은 없냐니까 고개만 숙이며 미안하다고 또 그러더군요. 이제 보니 사과만 하면 땡인 것 같아서 남편의 태도가 별로였네요. 그리고 바로 얼마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더러 남편하고 이혼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제 얼굴에 이혼 소장을 던지셨어요. 잔말 말고 이혼이나 해. 너 같은 며느리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아들 이제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 대박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아들 귀하게 여겨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시댁까지도 우습게 알고 깔보는 너 같은 며느리 이제 갖다 버리련다. 그러니까 제발 떨어져.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기가 막히네요. 네, 저야말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의 며느리 안 하고 싶어서요. 이혼할게요. 근데요, 어머님, 아니지. 아줌마, 이건 아시나요? 뭐야? 아줌마? 그럼 할머니라고 불러드려요? 아줌마가 낫죠? 이혼하는 마당에 어머님이라고 제가 더 불러드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줌마 아들이 하는 그 대박 식당, 영희가 제 거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주인이고 아줌마 아들은 그냥 직원이에요. 뭐라고? 명의가 어째? 그 식당이 네 거였어?
우리 아들이 장사만 하는 거였어?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고 자시고 가네.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이혼하고 나서 아줌마 아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운영할 사람 새로 뽑으면 그만이에요. 저 그쪽으로도 인맥 많거든요. 아니, 잠시만. 내 말을 들어봐라, 얘. 내가 요새 치매가 살짝 왔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말이다. 내가 방금 너한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요새 정말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치?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시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셨어요. 그 모습에 아무런 감흥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으시며 제 바짓단을 붙잡으셨어요. 내가 뭘 모르고 그러는 거야. 아,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식당 근처에도 얼씬도 안 와마. 아, 정말이야, 며느라. 저는 한숨만 나올 따름이었습니다. 당사자 남편하고 어차피 단판을 지을 문제였죠. 남편은 맹세코 시어머니가 그러실 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을 시어머니가 들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 시어머니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죠. 추궁을 계속했더니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냥 어떤 장단이든 맞춰드린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모친도 누나들도 그냥 다 안쓰러워서 자기가 뭐든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여태 부족했었다가 저를 만나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장사도 성공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게 주체가 안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혼 결심이 들었습니다. 콩고물 얻어먹고 살 작정으로 당장의 일을 그만뒀던 시누이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당장 가르려고 했었던 시어머니. 결국 따지고 보면 단호하지 못하고 휩쓸려 갈 뿐인 남편까지 제가 평생 감당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했고 정리에 들어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놀라시면서 제가 남편을 끌어안고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그러셨죠. 그러게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두 분을 닮아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이성적인 판단만 들더라고요. 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이라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사업을 했을 때도 결혼을 했을 때도 남편의 식당을 크게 차릴 때도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원을 해주시며 묵묵히 저를 지켜보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게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이자 헌신이 아니면 뭘까 싶었습니다. 말끔하게 이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저 또한 노력하는 자식이 되어야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됐네요. 이혼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혼은 잘 마쳤습니다.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지만 저를 붙잡지 못했고 식당에서도 나와야 했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죄다 낙심해서 서로 연락을 끊은 듯 보였었고요. 식당은 고모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열의를 불태워 식당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두었습니다. 고모랑 고모부 두 분이 운영을 하셨고요. 그 이전보다 훨씬 잘 돼서 주차장은 항시 만석이었답니다. 역시 경력직 전문가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저는 답보 상태에 있던 인터넷 쇼핑몰을 마지막 불꽃을 불태운다는 각오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서 매출을 상승시켰었고요. 다시 고점을 찍었던 그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박하게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잘 돼서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과 결실을 맺어 지금은 새로운 결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상하게 부모님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지금의 제 남편이 정말 따뜻하고 밝은 사람인데 가끔은 너무 해맑고 긍정적이라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부모님과 닮아가는 걸 실감 중이네요. 그래서인지 옛날보다 제가 부모님하고 훨씬 더 잘 지낸답니다. 셋이 TV 앞에 나란히 앉아서 토론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안 받는 부모님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신 분이 또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험담이 있다면 부디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얘기할 곳도 없고 최근 우울증도 심해져서 이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까봐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고 37세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외주게임 회사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일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같은 직종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을 같이 하다 사이가 발전되었는데 연애할 때나 결혼했을 때나 변함없이 제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평소 성격은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까칠하고 무뚝뚝한 편인데 저한테만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도 지금도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남편에게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에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심한 성격 탓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왕따를 당하고 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졌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도 지나치게 직장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동료가 제게 업무를 떠맡겨도 가만히 받고만 있고 그러다 보니 속으로 화가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하다가 가슴이 꽉 짓눌리는 것 같은 답답한 증상이 생겨 동네 내과를 찾아갔더니 저보고 한번 정신과를 방문해보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에 갔더니 조금 더 상담을 해보아야 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선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계속 하루에 꼬박꼬박 적지 않은 양의 약들을 먹기 시작했고 조금씩 불안이나 가슴 통증이 개선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처럼 직장에서 또 한 번 사내 왕따를 당하면서 저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이 생겨버렸어요. 지하철도 탈 수 없었고 버스도 탈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집에 돌아와서도 갑자기 숨이 갑갑해지는 걸 느껴 입안에 약을 가득 털어넣어야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끔은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어야 해서 외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쓰는 작업물들을 항상 너무 좋게 봐주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정말 고생했다고 말도 해주고요. 소연 씨, 글 너무 재밌어요. 자신감을 조금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 든든히 챙기면서 일하세요.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게 정말 친절했던 남편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과 공황 증세가 있다는 걸 털어놓았을 땐 글 쓸 때 무리하지 말라면서 저를 많이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엔 동료이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동병상련의 심정에서 배려를 해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혼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막말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 말에 대해 어떻게 들을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감히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의견에 반대하면 네가 뭐라고 나서냔 식으로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쓰시기도 했어요. 어버이날 안 왔다 하면 난리가 나서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댁에 안 들릴 생각을 하냐. 그럴 거면 이혼하라고까지 했지요. 예,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니? 그럴 거면 이혼해. 나도 귀한 아들 장가보내 서러워 죽겠는 마당에 며느리가 되어서 잘못을 생각은 않고 세상에 어버이날 감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는 정말 아파서 그런 거예요. 꾀병 같은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꾀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꾀병이 아닌 뭐야. 겨우 기침 콜록거리는 걸로 알아누웠다 어째 딸셈이니? 그냥 안 올 핑계 만든 거지 뭐. 남편은 저 대신 그런 시댁에 대항하듯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며 나서주긴 하였지만 전 남편과 이혼하란 말이 무서워 남편 몰래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어요.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는 건 대개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지만 전 군말 없이 그걸 다 했어요. 저한텐 남편이 세상 전부였고 이 가정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리숙했던 건지 결혼이라는 게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뻐하면 다 좋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번 시댁이라는 문제에 발동이 걸리니까 결혼 생활 자체도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 가운데 제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어. 오늘 일찍 퇴근하고 와. 정말? 정말이야? 알았어.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갈게. 남편도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아이였기에 저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바람처럼 꿈결처럼 비처럼 찾아온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금 기운을 차렸어요. 고슴도치의 가시가 접혀들듯 날카롭고 우울했던 마음도 접혀졌고 온 정신이 태어날 아이에게만 집중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조그만한 아이 신발이나 진열대에 걸려져 있는 아기 옷만 봐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우리 아기에게 입힐 생각하니 마음이 솜사탕처럼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것도 기뻐했지만 제가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더 안도했고 행복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세상에 다시 누리지 못할 기쁨을 만끽하며 다시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루하루 흘러가던 와중 공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유산된 거였어요. 유산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너무나 공허하여서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그저 하루 종일 벽만 보고 멍하니 앉아있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제게 친구분들이 놀러 오신다며 저보고 생일상을 차리라고 전화가 오신 겁니다.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그래, 오늘이 네 시아비 생일인 것도 모르니? 네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아, 얼른 사람들 기다리니까 당장 와라. 배달 음식 내놓을 순 없지 않냐? 시부모님의 댁은 여기서 1시간은 걸려서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분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지요. 다른 때였으면 그냥 군말 없이 갔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께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몸이 좋지 않아 가지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상인데 네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민했던 걸 수도 있죠. 허나 며느리가 유산했는데 어떻게 꿋꿋이 생일상을 차리란 소리를 할 수가 있지? 그분들의 행동과 말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냐고 말하더니 시댁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얘도 힘든데 거기다가 무슨 얼어 죽을 생일상이에요. 다른 며느리 시키면 되잖아요. 아버지 매일 용돈 주시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 며느리를 다 어디 가고 소연이를 찾아요. 정말 나이 먹고 왜 그러세요? 채통 좀 지키면서 사세요. 너 말이면 다냐? 내가 무슨 하루 종일 상차리래? 좀만 있다 가라고 했잖아. 이놈의 자식이 키워놨더니
애비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내가 네 놈 이런 말 들으려고 젊었을 적에 허리 부러져라 이란 줄 알아? 남편은 원래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그렇게 손찌검을 했다고 해요. 구둣발로 몽둥이로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변소의 산속에 숨어 있었다 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 자기는 절대 저런 부모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해요. 그 일은 남편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도 시아버지와 대면대면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일이 겹치니까 남편이 더 폭발한 거예요. 남편은 한 번만 더 제게 생일상 차리란 전화하시면 연을 끊을 거라는 엄포를 놓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성을 높이니 옆에서 저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간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땐 저 역시 마음도 몸도 만신창이었던지라 신경 쓸 수 있는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위로도 귓등으로 흘러넘긴 채 그저 몸을 웅크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정신과 약만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뭐든 해주려 했어요. 예쁜 옷도 사주려 하고 드라이브를 하며 꽃구경도 다니고 연애할 때 갔던 바닷가도 다시 갔어요. 저는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예쁜 꽃들도 보면서 우울함과 피로감을 잊어갔어요.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다시금 상처가 회복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우울감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일도 시작하고 저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쯤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저번에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이번엔 건강한 천사이길 바랬어요. 유산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커피도 손에 대지 않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운동도 하지 않고 수시로 임신 테스트기와 열 체크를 하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애를 썼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게 모든 게 잘 될 테니 불안해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혹여라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밤마다 저를 꼭 껴안고 잠들어줬어요. 정말 온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태어날 생명을 지키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유산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고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제가 두 번째 애를 가졌다는 소식에도 축하한다는 한마디 말만 툭 내뱉을 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가씨에게 들으니 시아버지께선 저번에 남편과 저와 있었던 일로 단단히 삐져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말 못하지만 정말 부모라 할 수 없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고 저희의 아이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3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미친 듯이 퍼붓듯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마트로 장을 보기 위해 외출을 한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오더군요. 마침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넜고요. 그런데 차는 횡단보도를 걷는 절 못 본 건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손에 있던 짐을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고 저는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소중한 천사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혼절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들으니 저를 친 운전자는 졸음 운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으로 다 보상하겠다 했지만 제겐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 하나 때문에 제 세상이자 보물이었던 귀한 생명이 죽은 거였어요. 저는 다시 동굴 속으로 빠져들려 했습니다.
다리뼈도 붓고 외상은 모두 치유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치유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병문안이란 명목으로 병원으로 오긴 했지만 고개만 빼꼼 내밀곤 괜찮냐는 인사 몇 마디 하더니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몇 달 정도 쉬면서 몸을 회복했을 때 갑자기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 당연히 절 위로해주는 전화겠거니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았지요. 네, 어머니. 아가, 잤니?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좀 쉬고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니? 내가 걱정이 참 많았단다. 몸은 다 나아서 괜찮아요. 일도 시작하려 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선 잘 지내셨어요? 저번 명절에 제가 병원에 있느라 못 가서 일이 많으셨겠어요. 아유, 무슨 며느리가 너 하나도 아니고 상심이 클 텐데 넌 몸조리 해야지. 다 이해하니까 괜히 눈치 보고 그럴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땐 흔한 일이었어.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신 게야. 그런데 내일이 내 생일인 건 알지? 갑자기 생일?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밖에 나가서 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요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으로 사람들을 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나 혼잔 이 많은 음식을 도저히 못하겠구나. 내가 몇 년 전에 허리 수술 받았잖니. 네가 혹시 좀 도와줄 순 없겠니? 딸도 불렀어. 순간 제 이성을 잡고 있던 끈이 획 끊어져 버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쓰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출장 뷔페 불러드릴게요. 요즘 생일잔치 그렇게 많이 해요. 얘야, 그건 싫어. 돈도 들고 못하러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너랑 나랑 같이 하면 되지.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요깃거리 몇 가지만 하면 돼. 저는 그대로 한숨을 내뿜어 버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어떤 한계점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도저히 어머니와 오래 붙어 있을 자신은 없어서 문자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겠다 했지요. 전 정말로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샐러드, 양념게장, 햄 야채볶음, 잡채, 갈비찜. 여기까지만 음식을 만드는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걸리더라고요. 나중엔 손이 저려서 파스를 붙여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부엌을 보고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었냐 물었지만 저는 별 대답 없이 그냥 만들어 보았다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약을 입에 넣고 벽을 보는데 새빨간 분노가 안에서부터 치솟아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분노는 저를 태우고 제가 있는 곳을 모두 태울 듯 활활 타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제 만든 음식들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집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더군요. 왔니? 아가, 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어머닌 제 손을 덥석 잡고 부비며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치우고 싶었지만 일단 꾹 참았죠. 시아버진 저를 보더니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드디어 시어머니 생일에 왔냐며 한 소리를 얹으셨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 소리는 귓등으로 흘리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엔 이미 음식 냄새가 폴폴 풍기고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해온다는 말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님 별로 많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장조림, 오징어채와 멸치볶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우, 얘야. 걔는 일하는 애잖아. 너야 집에 있는 애고. 하도 자기 바쁘다고 하길래 오지 말라고 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고 싶어 있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유산을 하고 교통사고로 당한 다음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있게 된 건데 어머니는 저를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남편은 평소보다 높아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시댁에 간 거냐고. 저는 맞다 했죠. 그러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었고,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다독이고 난 뒤 전화를 끊고선 파스 붙인 손으로 음식을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온 음식들을 다시 굽고 전을 붙이고 튀기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낮 3시가 되었고 어머님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미자야, 어머 얘 생일 축하한다. 내가 네 좋아하는 백화점 물건 사왔어. 너무 오랜만이다. 웬일이니? 어머님 친구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서로 인사하고 저는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몇몇 어머님 친구들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하셨지만 전 어두운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죠. 이젠 비참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어머님은 친구들이 오자 부엌은 내팽겨치고 친구들에게부터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음식 만들기는 모조리 제 몫이 되었습니다. 친구분들이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도와주라 몇 마디 했지만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야 당연히 흘끗 쳐다보기만 할 뿐 손 까딱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 전을 붙이다가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얼굴로 튀어올랐습니다. 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 물었죠. 기름이 튀었어요. 으이그, 조심 좀 하지. 음식 끝나가지? 네, 어머니. 얼른 그럼 상 차려라. 어머님은 마치 종을 부리듯 명령조로 제게 상을 차리라 했고 저는 얼굴을 찬물에 씻지도 못한 채 곧바로 음식을 상에 하나하나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들고 부엌에 나가야 하는 순간 도저히 걸음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저는 마치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그대로 지금까지 만든 모든 전들과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게장, 전, 갈비찜, 멸치들,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쓰레기통에 넣어서 하나로 섞이는 걸 보자 쾌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릇에 있는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 물을 달라 하시던 어머님 친구분이 이걸 보시고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은 다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담긴 어머니의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자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게 온갖 상처와 모욕을 준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를 한 기분이었달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앞치마를 벗어 제 가방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때 잠깐 주무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와선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의 엄숙한 목소리에 시어머님은 부들부들 떠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얘가 글쎄 음식을 못된 게 내 아들 등쳐먹고 사는 이 못된 게 등쳐먹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콕 쑤셨습니다.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가려 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오자 어머님과 아버지, 거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애 떨어진 거 화풀이라도 하는 거니? 그게 우리 탓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못된 짓을 해? 네 부모한테 그거밖에 못 배웠어? 하지만 전 당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기 싫었으니까요. 제 부모님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애 떨어진 거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의 배려는 해 주셨어야죠. 제가 어떤 상황인 거 뻔히 아시면서 저 여기 불러 음식 만들라 시키는 건 사람에 대한 배려도 예의도 아니죠.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살 한번 못 봤니? 아주 죽어야겠구나. 죽어야겠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전 울지 않기 위해 눈을 더 부릅떠야 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한 소리씩 더 끼얹었어요. 어디서 그따위 예의를 배웠냐. 요즘 애들은 시댁 공경할 줄을 모른다. 하나같이 뻔한 소리들이었죠. 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자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요. 그때 첫 번째 아이 유산했을 때도 제게 와서 생일상 차리라고 하셨죠.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선 지금껏 제 생각, 감정 같은 거 단 한 번도 신경 쓰신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뭐 부탁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하셨고 다른 며느리들은 눈치 보시면서 저는 만만하니까 편하게 대하셨잖아요. 무슨 날만 되면 괜히 절 불러 일 시키시고 김장김치 담그실 때도 저만 불러서 고생시키시고 아닌가요? 제가 만만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언성을 높이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 눈을 질끔 감고 집이 무너질 기세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다행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남편이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미치셨어요? 남편의 고함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놀라서 모두 얼음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끌고 가다시피 제 손을 붙잡고 집 밖으로 나왔고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울 기력도 없는 건지 호통을 치던 시아버지의 모습만 생각날 뿐이었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제게 죄책감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상태를 살피고 있어요. 원하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전 저 때문에 남편이 살아생전 부모와 연을 끊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죄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젠 늘 제 편이었던 남편도 시댁도 모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냥 이혼을 해서 어차피 혼자였던 인생 철저히 혼자이고 싶습니다. 사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혼자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글을 더 쓸 기력이 없네요. 댓글로 위로도 듣고 싶고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늙은 나이에 인생을 통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도우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긴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 4명 키우느라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과정부터 시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심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엄청 애를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아주 등골 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집살이를 시어머니 혼자 시킨 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까지 제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정도면 저는 이걸 시집살이라고 이야기도 안 했을 겁니다. 저런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다지 기분 나쁘고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저를 무슨 몸종처럼 부렸다는 것이죠. 언제 한번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옷을 골라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저한테 시킨 적이 없어서 얼떨떨한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옷장에서 최대한 시아버지에게 어울릴 법한 옷들만 골라서는 입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옷을 골라드릴 때마다 젊은 애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그런 거적대기나 입고 가라는 거냐? 중요한 사람 만나는 거라고 말했어, 안 했어? 어쩜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나? 라며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를 꽂힐 만한 독설을 날렸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고 당장이라도 시아버지의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기에 애써 웃는 얼굴로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며 시아버지 옷을 골라드려야 했습니다. 그 노릇 30분을 넘게 했는데 결국 시아버지는 본인이 스스로 고른 옷을 입고 이런 거라도 잘할까 싶어서 맡겨본 내가 미쳤지. 라며 혀를 있는 대로 차고 저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단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똥개 훈련시키는데 달인이었어요. 틈만 나면 여자 혼자 들기 힘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시켰고 예, 내가 중요한 물건을 좀 빠뜨렸는데 그것 좀 가지고 얼른 와라. 라고 저를 시켰죠. 차라리 정말 까먹어서 놓고 가신 거였다면 번거롭고 귀찮긴 했어도 그게 서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님 본인이 까먹고 물건을 놓고 간 게 아니라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시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게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이런 짓이라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하댔던가.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어머님 라고 답한 다음에 매번 그 물건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러 가야 하는 제 처지가 제일 안쓰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시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시부모님이란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이라는 단어대로 정말 제 두 번째 부모님과 같았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했고 시부모님이 뭘 시키면 무조건 내내 하면서 따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며느리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부려먹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어도 그걸로 이런 식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부모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돈을 잘 버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한 푼 두 푼 아껴서 사남매 키우느라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좌판을 열어서 생선이라도 팔았죠.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돈이었지만 매일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저는 시장 내에서도 엄청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게다가 텃세 아닌 텃세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팔기도 힘들었죠. 마음 기댈 곳은 없고 나를 공격하는 곳은 많고 정말 너무 서러운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애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따르는 거 보고 어버이날에 엄마 사랑한다면서 카네이션 주고 학교에서 맛있는 간식 받아오면 엄마 먹으라면서 가져다 주고 그런 작은 것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힘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일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담긴 애정만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 원흉 중 하나인 시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어린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버티다 힘들 때면 남편한테 속을 털어놓는 걸로 조금이나마 분을 풀고 잠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소름 돋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시부모님한테 시달리면서 사는 게 많았다 보니까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속이 시원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남편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이 단 하나라도 저에게 잘해주신 것이 있었다면 저도 이렇게 매정하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제가 남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지 면전에 대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며 이 집에 더러운 거 옮기지 말고 당장 나가! 라며 모욕을 일삼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힘들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시켜가면서 억지로라도 저를 힘들게 만들려고 머리를 맞대던 두 분이었기에 언젠가부터 저는 차라리 시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고 바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면서 스스로를 혼내고 죄책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두 분의 영정 사진을 보니까 어쩐지 그동안 죄책감을 느껴왔던 것들이 무색하도록 편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해줄 날은 평생 없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됐습니다. 저에게 남은 가족이란 건 남편과 자식들 뿐이었으니까요. 애들을 전부 대학을 보내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신감도 조금 생겨서 시장에서도 목청껏 소리를 높이면서 생선을 팔았고 이전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한 푼, 두 푼 아끼고 차곡차곡 모아서 비록 제 옷들은 다 해지고 구멍이 났을지언정 대충 서툰 바느질로 꿰매서 가리면서 입고 다니고 애들한테는 좋은 옷 많이 사주고 좋은 것들만 먹였습니다. 당연히 대학도 다 보내줬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대학을 가던 날이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하지만 애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 각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장가 시집 갈 때까지는 아직 저희 품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입학 후 졸업 때까지 등록금은 자기들이 조금씩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낸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아주 큰 부담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등록금이 모자라면 저희가 번 돈으로 대주었고 중요한 날이면은 부모로서 용돈도 줘야 했기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정말 소처럼 일만 했죠. 첫째부터 차례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는 내 자식이랑 결혼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나 장모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들이 M1 집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당연히 결혼할 사람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 자식이 나 같은 삶을 사는 건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막둥이 딸까지 시집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때가 벌써 3년 전인데 신혼집 꾸려서 사는 것까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를 끝낸 기분이랄까요? 사람들이 가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애들만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애들이 진정으로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려서 독립을 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거의 반평생 이상을 바라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나 저나 본인들 인생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애들한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만큼 남편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막내가 시집을 간 뒤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행 갈 거면 당신 혼자서 다녀와요. 난 피곤하니까. 평소 남편 엄청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자고 제의하면은 한 번도 거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둘만 남게 된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오랜만에 외식할 겸 밖에서 밥을 먹게 돼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 때문에 늦은 피로라도 몰려오는 거거나 막내 시집 보내고 쓸쓸해서 기분이라도 타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달, 두 달, 세 달 가까이 보는데 이건 저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아닌 이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도 어쩐 일인지 쉽게 말을 내뱉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냥 혼자서 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막내가 결혼을 하고 딱 반년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막내네 신혼집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한껏 꾸며서 들렸어요. 사위랑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막내랑 잘 지내는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소소한 질문들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당시 막내가 일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간만에 얼굴 본 것이라 그런지 더 반갑고 기뻤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택시를 타고 남편과 집에 가는데 남편은 어쩐지 어두운 얼굴이었죠. 그때쯤에는 이미 저 역시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남편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했다는 얼굴로 불이 나게 방에 들어가더니 하얀 서류를 하나 가지고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소. 이제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갈라섭시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그거 진심이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거예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홍두깨인지 황당했습니다. 평생 자기 의견 하나 얘기 안 하고 전부 제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던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운 것이 이혼이라니. 게다가 저희가 만약에 한창 때의 젊은 부부였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저희 나이가 각각 70대 초반인데 아무리 요즘 세상에 늦게나마 이혼하고 새 인연 찾는 사람이 많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나이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성격상 절대로 이혼을 이야기할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태어난 남자들에 비해서 가부장적이진 않았지만 남들 시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갈라서전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남편은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선비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수도 없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묵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과 헤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지.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른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 아니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은 그럴 위인이 안 됐거든요. 차라리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저렇게 구는 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도 뭣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얼떨떨했죠. 처음에는 이 양반이 나이 먹고서 갑자기 장난이라도 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더라고요. 위진이까지 결혼시켰으니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나 그동안 40년간을 참고 살았어. 당신의 말투 그리고 푸념 이젠 그만 좀 듣고 싶어. 내 말투 푸념이요? 당신 이제 정말 저희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하더군요. 그동안은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이 남아있었고 그 사랑이 소진된 이후에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마지막 막내딸까지 시집을 가서 잘 사는 거 자기 눈으로 한 번만 확인을 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다고요.
언제나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제게 하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애들 어리고 시부모님 눈칫밥 먹으며 사는데 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남편한테 제 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돈과 관련해서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별말 없었죠. 근데 솔직히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렇게 모욕을 당한 동안 남편은 제게 해준 게 없었습니다. 제가 말투가 좀 쏘아붙이는 투기도 하고 화가 나고 힘들 때면 세게 말이 나가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땐 참 순진하고 소녀 같았죠. 근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나 착하고 순진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되었던 아무리 돌이켜봐도 남편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약 40년 가량을 참을 정도로 심했다곤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던 걸까요? 하다못해서 고쳐달란 이야기만 한번 했었어도 제가 노력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당시 남편이 제 말에 대해서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도 본인 성격 때문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자기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서 어느 정도는 그 힘듦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있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푸념을 하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내심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언제 이혼할지 시간을 재고 있었을 뿐. 기껏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 좀 다니고 지금이야말로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미안하지만 싫어요.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남편과 이혼하기 싫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은 본인이 자기 먹고 살 작은 돈만 빼고 집이든 뭐든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뭘 얼마나 참았길래 이렇게까지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꼭 참고 남편한테 정 그러면 혼자라도 여행을 다녀와 봐요. 마음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권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을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알잖아. 이제 그만 서로 갈라섭시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버텼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 간절한 얼굴을 보는데 그때서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간을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 역시 이혼에 찬성을 했죠. 솔직히 너무 마음이 허했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집이랑 뭐랑 다 제 명의로 돌려놓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편과 둘이 있다가 혼자 있는데 집이 어쩜 그렇게 넓은지 너무 외롭더라고요. 정말 매일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 대체 남편이 이렇게까지 쌓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상황이 그렇게 저를 만든 것이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혼은 너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그 꿈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동안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꿈속에 젊을 적 남편과 제가 나오더군요. 신기하게도 저는 남편 시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서로 예쁘고 좋은 말들만 하는 나날들이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금세 결혼을 하고 있던 시점이 되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에게 타박을 받는 것에
잔뜩 스트레스가 쌓인 저는 남편에게 때때로 모진 말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꽃 같은 청춘을 버리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생을 등지고 싶은지 알아요? 애들 때문에 살아요. 애들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 부모님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당신한테나 끔찍하게 잘해주지. 난 그냥 몸종 시종이라고요. 그리고 꿈속에 저는 남편에 대해서 그 모진 말들을 모두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꿈의 마지막은 남편으로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 저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악몽을 꾼 것처럼 숨을 허걱 들이키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말이 꿈이지 그동안 저는 몰랐던 남편의 속 응어리를 볼 수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의 마음을 어림짐작하게 되었어도 제가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제게 이혼을 원했는진 이해가 되었죠. 저의 잘못이 없지 않은 만큼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으니 나한테 연락하는 일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어차피 갈라선 인연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정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말입니다. 남편이 저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에도 이렇게까지 저를 대놓고 싫어한다고 티를 낼 줄은 몰랐다고 해야 하나요? 남편의 모진 말과 함께 끊긴 전화를 멍하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에 회의가 들더군요. 이 나이를 먹고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요. 남편에게 다시 연락해서라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가도 결국 사과도 내 마음 편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정작 남편은 내 사과조차 받기 싫은 게 본심일 텐데.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갈 때쯤 자식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 안색이 많이 안 좋아졌는지 아이들도 저를 퍽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응, 아이 그래, 괜찮지 뭐. 나는 괜찮으니 니들 인생 잘 살아라. 애써 애들한테 괜찮은 척, 강한 어미인 척 굴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애들한테 듣기론 남편은 현재 여행도 다니며 혼자 유유자적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화가 나면서도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딘가 씁쓸했달까요?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만 붙들고 있다가 문득 부처님을 무척 깊게 믿는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이유지만 저처럼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고 있자니 그 친구가 떠오르더군요. 부처님을 믿으면 너도 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무교였고 그간 애들 키우는 게 힘들긴 했어도 절대적인 존재에 매달려야 할 만큼 힘들진 않았던지라 처음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상황이 오니까 분명 그때랑 같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조언들이 세세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텅 빈 집에 혼자 있어봐야 외롭긴 하고 자식들이랑 사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부처님한테 불공이나 드리면서 살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덕분에 친구 따라서 절에 자주 갔고 지금은 저도 엄연히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을 깊게 믿게 되었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자주 가던 절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집은 전보다 작아졌고 애들 사는 곳과도 멀어져서 이전보다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남편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긴 하지만 참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끔은 충동이 들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비록 남편이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매달리면 못 이기는 척 져주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부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처님을 보며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욕심을 부리면서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말이죠. 나이도 먹고 늙은 데다가 이제 와서 새 남자를 만나고 싶단 마음도 없으니 다른 사람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전 이렇게 혼자 살더라도 고생한 남편은 늦게나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가끔씩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를 잠시금 그리워하는 정도는 용서해 주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